이게 이제 사춘기 때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 게 청소년들이 이제 이 발달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기를 이제 부모를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독립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청소년 애들이 자주 하는 게 뭐냐면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얘는 누가 지금 미워? 내가 엄마를 미워해. 왜? 그래야지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미운 사람하고는 우리가 안 만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내가 엄마가 계속 좋으면 엄마로부터 독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다 부모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기본이.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들 청소년 자녀 중에 얘가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던 애가 갑자기 나를 미워하고 반항을 한다.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얘가 잘 발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이 공부를 한 이 도움을 받는 거야. 정말 걱정해야 되는 애들은 청소년기가 훨씬 지났는데 엄마 아버지를 미워 안 하고 나는 아버지랑 같이 평생 같이 살 거야 뭐 이딴 얘기하는 애들이 걱정되는 애들이다 이거예요. 얘네들은 아직까지 심리적으로 발달이 안 된 애들이니까요. 문제는 얘네들이 왜 엄마가 나를 미워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그런 부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미움을 내가 부모를 미워한다고 얘기하면 죄책감이 드니까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는 아버지로부터 분리돼야 된다 이거예요.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을 보게 되면 다들 부모를 한번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성숙이 돼요. 그래가지고 헨젤과 그레첼도 떠나고 뭐 대개 아니면 친부모 친엄마를 잃었다거나 하다못해 아기 돼지 삼형제도 집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집을 떠날 때 집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꼭 여기 계모가 등장을 합니다. 계모가 나를 못 살게 굴어. 계모가 나를 죽이려고 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가는 내가 죽어.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진짜 나가고 싶은 거는 누구야? 나지 나. 그러니까 그게 발달의 과정에서 청소년 때는 당연히 집을 나가고 싶은 거예요. 약간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를 거스리고 집을 나간다고 그러는 건 나쁜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 그걸 어디서 찾아요?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나가야지. 근데 나를 사랑해 주는 엄마가 날 죽인다 그러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엄마는 다 계모지. 그래가지고 청소년 애들이 어느 날 엄마한테 조용히 엄마 내가 엄마한테 꼭 알아볼 거 있어요. 뭐니? 엄마가 우리 친엄마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엄마가 딱 한 대 때리면서 너 이제 알았니? 뭐 이제 이러는 게 다 이게 이제 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성경을 할 때 자꾸 하나만 보고 못 보는 대표적인 비유가 탕자의 비유야. 탕자 이 새끼는 나쁜 새끼다. 자꾸 이렇게 몰아가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응? 그런데요, 부모를 떠난다는 게 그러니까 탕자가 뭐가 탕자인지 잘 아셔야 돼요. 부모를 떠났다는 게 얘가 탕자예요? 아니면 돈을 허랑방탕 썼다는 게 탕자야?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게 탕자잖아요. 그럼 얘가 부모 돈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건실하게 살아서 사업을 크게 성공했어. 얘는 탕자야 아니야?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이게 목사님들이 혼동을 하신다니까? 단지 그냥 부모한테 불순종하고 부모를 떠났다. 그 새끼가 나쁜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보시게 되면 누가 더 나중에 성숙한 삶을 살아요? 작은아들이 훨씬 성숙한 삶을 살죠. 얘는 벌써 나가서 고생해가지고 부모로부터 독립이 된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종으로 주인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삶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부모를 떠나서 가는 거가 그렇게 나쁜 거기만 했다면 그 아버지가 왜 말리지 않고 돈을 줬겠어요. 그리고 얘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절망의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올린 게 아버지 아니에요?
이 관계가 좋은 관계잖아요. 이 관계가.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씀이 결국은 교훈의 본질은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다양하게 설명을 하면서 결국 그 본질에 이를 수 있게끔 심리학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훨씬 더 재밌어지고 풍부해진다는 거죠. 이 예가. 그래서 이제 청소년 자녀들이 엄마가 내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든가 뭐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이런 얘기할 때 섭섭해 하시지 마시고 네가 이제는 크구나. 이제는 나를 떠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냥 맘 놓고 떠나보내시면 그러면 생고생하다가 돌아온다 이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문을 막아놓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문을 막는다는 건 나갈 때 못 나가게 잡았다가 억지로 밤에 도망간 새끼는 못 돌아오지. 그런데 아버지가 기꺼이 돈을 나눠주고 이 보낸 자식은 편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더 크게 이게 에널로지가 사실은 하나님하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래서 이제 이 투사인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외부로 이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 투사라고 하는 게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재밌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거는 그 이성계, 그 태조 이성계하고 무학대사라는 분의 그 일화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태조 이성계가 이 태조는 전부 다 이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킨 첫 번째 왕은 다 태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시조선의 태조는 이성계고 고려의 태조는 왕건이 되는 거죠. 그 이제 그 임금이 죽은 다음에 그 임금에 대한 시호를 붙일 때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태조 이성계가 이제 임금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데 태조 이성계가 진짜 잘못한 게 뭐냐면 가족 관리를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부인에서부터 이제 이방원인이 쭉 아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가 이제 또 젊은 또 다른 황후를 맞았는데 이 이제 돌아가신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게 이제 그 어린 이제 그 자녀가 나왔는데 이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 부인이죠.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난 아들이 임금이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살살살 꼬드겨가지고 이 베개 및 송사가 무서운 거거든요. 이걸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결국은 이성계가 정말 천추의 한이 남길 결정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방석이한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부인의 어린 아들이 왕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자로 책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자식 중에 이 권력력이 강한 애가 누구예요? 이방원이 아니에요. 이방원이가 이게 자기 형한테 주는 것도 지금 화가 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명분이 있으니까 뭐라고 못 하겠는데, 아니 자기 동생한테, 배다른 동생한테 자기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 싹 다 죽이잖아요. 이게 왕자의 난이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이걸 싹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임금이 되고 실질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임금의 자리에서 몰아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상왕이 되고, 상왕은 이제 전 임금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면 증경왕이 됐단 말이야.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 하면,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 쓰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그리고 이제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제 왕권을 휘둘렀잖아요. 그랬더니 이성계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게 아들이 자기한테 자기를 이 몰아내고 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이방원이를 인정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 고향인 함흥으로 가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내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쇼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합법적으로 왕위를 가졌다는 것을 이걸 알려야 되겠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자를 보내잖아요. 근데 이성계가 화가 나니까 다 죽이잖아요. 그게 함흥 차사잖아요. 함흥에 한번 이 사자로 갖다 다 죽어서 돌아오는 거.
이게 함흥차사. 그래서 심부름 보냈는데 안 오면 이 자식이 함흥차사인가 왜 안 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방원이가 고민을 하다가 이분을 보내면 차마 이분은 죽이지는 못하시겠지 하고 보낸 분이 누구냐면 무학대사잖아요. 무학대사는 태조 이성계를 도와가지고 그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한양에 할 수 있게끔 그다 해준 사람이 이게 이제 무학대사니까 이 무학대사를 보내면 차마 이분은 죽이지 못하겠지 하고 무학대사를 함흥으로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신하가 와서 한양에서 또다시 그 사자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죽여라. 뭐 내다보지도 않고 죽여라 이렇게 됐는데 이분은 한번 만나보시고 나서 죽여도 죽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군데 그러냐? 그러고 보니까 무학대사가 와 있잖아요. 근데 차마 무학대사는 죽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으로 무학대사를 받아들여가지고 자, 대사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아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차마 대사까지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그냥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시고 우리 오늘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그냥 회포나 푸십시다.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역사에 남는 그 얘기가 뭐냐면 이성계가 심심하고 이러니까 이제 농을 걸었잖아요. 내가 대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돼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농을 걸었잖아요.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허허허허 웃으면서 내가 임금님을 보니까 부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후세에 지금 회자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무학대사가 돼지상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돼지가 들었으면 세상 만사가 다 돼지로 보이고 우리 마음에 부처님이 들었으면 부처로 보인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투사지.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 목사님들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지. 이게 투사죠. 지금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읽으실 때 아 이거는 투사의 본질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인간 이해가 훨씬 더 다층적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 예수님처럼 보이니까 지나가던 그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준 게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거다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투사라는 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세상에 이 내 마음이 이렇게 되니까 이 투사를 잘못 사용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이 그 정신병들이 다 뭐냐면 이게 망상이거든요. 피해 망상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이제 투사. 내 마음이 올라가 있었는데 남이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니까 내가 미워한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 범죄자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이제 인터뷰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복수하려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뭘 세상이 바빠서 그 새끼를 미워하겠어요. 각자 할 일 많은데 지가 미워하니까 지 마음이 미워하니까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자기를 미워하는 게 되는 거지. 이게 투사의 본질이다 이거야.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속에 천사가 들어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천사로 보이고요. 내 마음속에 악마가 들어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괴롭히는 악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 다 천사로 보이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게 되면 저 새끼가 진짜 악마잖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나는 진짜 악마로 보이거든요. 그게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이거가
이 그 인간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대충 투사라는 거 아셨죠? 이걸 모르시겠으면 책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투사라는 걸 알았는데 내가 또는 다른 사람이 투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지. 투사라는 게 그렇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되게 재밌네. 막 이제 이렇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투사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또는 나의 행동을 보면서 이게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어떻게 알아낼까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가 뭘까 하는 걸 아시면 훨씬 도움이 되죠.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나오니까요. 어떤 것이 투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요, 모든 방어 기제가 가지고 있는 공통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복성이야. 항상 모든 방어 기제는 되풀이 일어나요. 반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하면 패턴이 있어요. 패턴. 그래서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나타내는 행동에서 어떤 패턴이 있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케이스가 하나일 때는 우리 몰라요. 근데 동일한 케이스가 되풀이되면 그거는 이 사람의 마음에 지금 그 원인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왜 질문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의 특징은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 무의식이 어떻게 움직여가는가 하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무의식적인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현실 검증이다. 이렇게 불러요. 현실 검증. 근데 이거는 우리는 주관적으로 나의 현실이 있고 객관적인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 검증이라는 내가 느끼고 있는 주관적인 이 현실이 사실 객관적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을 현실 검증이다. 리얼리티 테스팅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현실 검증을 하셔야 돼요. 현실 검증을 하는 능력도 굉장히 자아가 강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현실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자아가 강하지 않으면 현실 검증을 안 해요. 많은 분들이요, 저에게 참 선생님 강의를 참 재밌게 잘 하시는데 어디서 강의법을 배우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도 혹시 그렇게 한두 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내가 얘기를 내가 미리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또 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표정이 벌써 나타나는데 어쨌든 뭐 그건 각각 우리 이제 주관적인 현실 속에서 사는 거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저는 어떤 강의를 하든 간에 항상 제 아내하고 가서 아내보고 들어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피드백을 내가 굉장히 받는 거를 참 되풀이해요. 저는 제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한테도 제 강의를 듣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부터는 뭐가 중요해요? 이 부정적 피드백을 내가 감당해내야 돼요. 내가 아내나 우리 자녀들에게서부터 오는 부정적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고쳐서 많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거를 받을 수 있게 내가 변화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지.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그걸 듣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게 막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밖에 나가가지고 욕먹는 것보다 100배 낫지 않아요? 이게 현실 검증이야. 그러니까 이 현실 검증을 한다는 게요, 말보다 쉽지 않아요. 얘기해 보셨겠지만 우리 목사님들이요, 설교하고 내려오실 때 다른 일반 성도들보다
이 가족들 사모님이나 또는 남편이나 이런 분들이 오는 설교는 좀 마음에 안 드네 이런 얘기 들으면 훨씬 더 상처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그분들에게서부터 긍정적인 인정을 받기를 더 원하거든요. 근데 그분으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이 오면 더 상처가 크니까 나중에는 얘기하지 마. 그러다 나중에는 정하면 당신이 다음 주를 해 그러면 막 이제 아주 원천 봉쇄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분은 현실 검증을 다시는 안 하겠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하면 에고가 굉장히 약한 분이에요. 에고가 아주 약한 분이에요. 이게 바로 현실 검증이에요. 이거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를 이거를 드러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는 누구를 방어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방어하는 거예요. 나를 방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깬다는 거는 굉장히 나로서는 정말 옷 벗고 길거리에 나서는 것처럼 굉장히 두렵고 창피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현실 검증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운 거를 이겨내는 게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제일 큰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모함하기 위해서 부정적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는 더 좋은 설교를, 더 좋은 목회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해주는 거라는 걸 머리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어때요? 딱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왜? 그거를 받아들일 만큼 내가 아직 에고가 강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게요, 현실 검증을 한다는 건 이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고요. 참 이게 말은 쉬워요. 우리가 이게 나도 살기 위해서 지금 투사를 하는 거 아니잖아. 이 투사라는 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나쁜 거라고 생각되는데 방어 기제는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아 강도가 세상을 그렇게 주관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바꿔놓은 건데 이거를 나쁘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 목사님들은 그거를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에고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저렇게 세상을 왜곡하고 살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셔야지 이게 이제 상담이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현실 검증이 뭐냐 하는 거를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는 좋은 영화의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은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 좀 이제 좀 된 영화인데 이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는 존 내쉬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수학과 교수님의 실제를 이제 영화로 만든 거예요. 이 존 내쉬 교수는 정신병을 오랫동안 앓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잖아요. 이제 존 내쉬라는 분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 혹시 뷰티풀 마인드라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죠. 이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를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 불행하게도 빨리 가서 보세요. 남이 알기 전에. 이거 아주 인간의 마음이 어떤 건가 하는 걸 그렇게 잘 알 수 있는 영화예요. 그런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각각 이제 감동을 받는 부분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일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어디냐면 거의 이제 영화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노벨상 이제 코미티에서 금년에는 우리 존 내시 교수를 노벨상을 그게 아마 1982년인가 아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은 존 내시 교수에게 드리십다. 이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존 내시 교수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데 이분이 지금도 혹시 정신병을 앓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노벨 경제학상을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좀 아무래도 고려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분을 프린스턴 대학교에 파견을 보냈어요. 당신이 가가지고 존 내시 교수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와라.
이제 존 내시 교수가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존 내시 교수를 좀 강의실에서 존 내시 교수가 강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저쪽 이제 강의가 끝나면 저 뒷문으로 이제 존 내시 교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의가 끝날 쯤 돼가지고 저 뒷문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에서.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학생들도 몰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존 내시 교수도 이제 이렇게 이제 강의가 끝나가지고 강의실을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저하고 잠깐만 이야기 좀 하십시다 하고 이제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존 내시 교수가 마침 그 앞에 여학생이 한 분이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 눈에는 지금 이분이 보이는데 학생 눈에도 이분이 보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대목이 있어요. 저는 그 대목이 제일 감동적이에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제 눈에도 이분이 보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가서 얘기하죠. 이분은 자기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환상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환상이라는 거 없는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몇 사람이 계속 환상 속에서 이 사람한테 나타나가지고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나고부터는 내 눈에는 이 사람이 보이는데 학생 눈에도 이 사람이 보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걸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검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실 검증. 그래서 내 눈에도 이분이 보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그렇다면 나랑 이야기를 하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 프린스턴 대학교의 패컬티 라운지 교수들이 가서 이제 식사도 간단하게 차 마시는 그 패컬티 라운지가 있는데, 그 패컬티 라운지에 가가지고 이제 당신이 노벨 커뮤니티 거기에서 내가 이 환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오신 분이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 그래요? 나 환자라고. 난 지금도 약을 먹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지금도 약을 안 먹으면 환상을 볼 수도 있다고. 그럼 자기가 환자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그 검시관의 마음속에 이분한테는 줘도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들었는데, 그때 이미 이제 이거를 눈치챈 그 패컬티 라운지에 있는 교수들이 한 분씩 오셔가지고 자기가 사용하던 만년필을 그 앞에 이렇게 놔줘요. 이게 뭐냐면 이 프린스턴 대학교는 노벨상을 탄 동료에게 자기가 쓰던 이렇게 만년필을 이렇게 앞에다 놔주는 게 예의예요. 존경의 표시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패컬티 라운지에 있던 많은 분들이 저분이 이번에 노벨상을 타시는구나 하는 걸 직감으로 알고, 왜냐하면 그 패컬티 라운지에서 프린스턴 정도 되면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으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이제 이런 그 감동적인 장면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바로 이 현실 검증인데, 이 존 내시 교수가 한참 이 심하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때는 자기가 지금 환상을 본다는 걸 검증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약을 먹고 이제는 많이 좋아지고 나니까야 자기가 환상을 본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옆에 있는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현실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할 수 있는 데 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예요. 이 현실 검증을 하는 게. 그런데 자아가 약한 사람일수록, 이 현실을 왜곡을 심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현실 검증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왜? 그 현실이 내가 생각하는 게 틀렸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게? 불안해서. 그러니까 정말 현실 검증이 필요한 분들이 현실 검증을 안 한다는 게 우리 삶의 슬픈 아이러니야. 그 얘기는 우리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그거를 내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게 벌써 나는 자아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분은 현실을 왜곡하는 정도가 훨씬 적어지죠. 왜냐하면 비록 그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지언정 왜곡을 안 하고 그 현실과 맞닥뜨릴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 근데 그게 혼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럴 때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분하고 손잡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대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지가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지 혼자 띠뛰고 맘 놓고 돌아다니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기꺼이 다른 사람의 도움. 이때 그 여학생은 누구예요? 대리자. 어렸을 때만 우리가 대리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현실을 계속 왜곡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그 현실을 내가 왜곡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대리자가 우리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를 들면 가족이고 우리 가까운 친구들이고, 그래서 친구들로 야 임마 너 지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그거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본질은 그 대리자가 궁극적으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지. 이게 엄청난 거죠.